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개인생활과 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전체 20문항 중에 5문제가 법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배우는 개인과 생활, 개인 생활과 법 이 주제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2문제가 출제가 될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공부할 때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법에 대한 지식을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고등학교 수능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기본 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알아야 될 법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생활과 법은요, 크게 4가지 파트로 정리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민법의 기초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요. 계약과 불법행위, 그리고 개인 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생활 속의 법에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것은요. 자, 민법의 기초 이해입니다. 민법의 기초 이해. 자,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는데요.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법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것은요. 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와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대 민법의 가장 기본적 원리는요. 사유재산권 절대적 보호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권의 존중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그래서 개인의 사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했던 것이 근대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뭐 절대적이죠, 사유재산권은요. 그리고 계약 자유. 계약 자체가 공정하면 모든 계약이 합법적인 계약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과실 책임,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요. 그게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 근대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요. 또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현대 민법의 기본적인 원칙은요. 소유권, 그렇죠. 공공 복리의 원칙. 복리. 개인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계약 공정의 원칙이죠. 계약 공정의 원칙. 그래서 계약 당사자 중에 약자, 계약의 당사자 중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계약 공정의 원칙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죠. 무과실 책임의 원칙.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개인의 자유를 보장했던 것에서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국가의 일정 정도의 개입을 통해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칙으로 바뀐 것이 현대 민법의 가장 큰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할 거는요. 권리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 능력은, 그렇죠? 권리 능력은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출생,
출생을 통해서 권리 능력이 부여가 되고요. 사망을 통해서 권리 능력이 소멸되죠. 자, 그리고 자, 출생은 이제 자연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자, 법인도 권리 능력이 부여가 되고 있죠. 출생은 뭐 완전 노출설을 다수설로 갖고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아의 자, 권리 능력은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리고 자, 우리 상속과 관련된 것은 예외적으로 태아에도 자, 권리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법인도 역시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부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은요. 권리 능력이 종료되는 시점이죠. 그렇죠? 우리는 자, 심폐기능 정지설을 통해서 사망을 자,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 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해산이 이루어지면 권리 능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권리 능력, 자, 출생, 자, 사망 두 가지에 대한 특징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자, 요약 정리는 나오진 않는데요. 우리 의사 능력이 있죠. 정상적인 자,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인데요. 그 중에서 의사 무능력자가 있죠. 의사 무능력자. 만취자라든가 젖먹이 같은 경우는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자, 무효가 된다.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요. 자, 행위 능력입니다. 자, 법률적 행위 능력을 할 수 있는 자,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서 행위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제한 능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행위 능력을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자, 사람들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과 그리고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두고 있죠. 자, 일단 결론은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어서 그 제한 능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자, 뭘 수다? 자,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걸 정리하시고요. 제한 능력자.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리인의 자, 동의를 받아야 하죠. 본인이나 자, 대리인의 취소가 법률적 행위를 취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정 후견제가 있습니다. 한정 후견제. 자, 또 있죠. 자, 성년 후견제가 있죠. 성년 후견제. 있습니다. 자, 한정 후견제 같은 경우는요. 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한정.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요. 부족하고요. 성년 후견제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을 경우 자, 법원에 의해서 한정 후견제, 성년 후견제를 통해서 법적 대리인이 대신 법률 행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한 능력자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 후견제는요, 자, 결정이 되면은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중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년 후견제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지정한 뭐 소소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성년 후견제라고 하죠. 자, 다시요. 한정 후견제는 자,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하는데 그 중에서 법원의 중요하다고 판단된 그리고 법적 대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된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성년 후견제는 정상적인 법률 행위들은 다 누가 하죠? 법적 대리인이 하고요. 그 중에서 소소한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성년 후견제라 합니다. 자, 미성년자는 자, 일상적으로 자, 단독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뭐 용돈이라든가 성년 의제 상당히 중요한데 성년 의제. 자, 만 18세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스스로 법률적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자, 일상적으로 처분이 허락된 용돈뿐만 아니고 자, 만약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에 대한 그 비용
쉽게 하면 뭐죠? 예, 급여를 단독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단독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미성년자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 그다음 한정 후견제, 성년 후견제,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는 제도를 두고 있더라라는 걸 기억하고, 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약과 불법, 자, 행위인데요. 자, 민법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약이죠.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정한 합의 또는 약속을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합니다. 뭐 계약을 맺은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는 시점이고요. 또 구두에 의한 의사의 합치도, 자, 계약으로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실현 불가능한 것, 그리고 반사회적인 것,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계약 행위는, 자,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필수 내용들이 있죠. 뭐 계약한 사람들의 명확한 표시, 이름, 주소, 주민등록증,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요. 계약한 날짜, 그리고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제3자에 의해서 확실하게 확인받는 제도가 있죠. 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하는 제도인데요. 이 공증을 하게 되면 판결문이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공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자, 하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요, 자, 아무래도, 자,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와의, 자, 계약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성년자는 법적 대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미 우리 제한 능력자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자, 혹은 법적 대리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를, 자, 해야 될 법적 근거도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 계약한 거래 상대방을, 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자, 최고권이 있고요. 자, 철회권이 있고요. 철회권. 그리고 취소권, 예, 취소권 배제가 있습니다. 배제가. 최고권은 미성년자 측의 추인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추인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와, 자, 거래를 했을 경우, 자, 미성년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자,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취소권 배제는요, 미성년자가 사칭을 했어요. 그렇죠? 위조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는 상대방을 기망했을 경우에는, 자,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자,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자, 제도고요. 자,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 미성년자가 자,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 단독적, 예,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당연히, 자, 이미 얘기했듯이 뭐 용돈, 세뱃돈 같은 것들은 스스로가 처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영업 행위도, 자, 단독적으로 할 수 있고요. 자, 대리 및, 자, 대리행위, 임금 청구도 가능하고요. 자, 중요한 거 유언행위를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성년 의제를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혼을 했어요. 만 18세 이상이 결혼했을 경우에는, 자, 단독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성년 의제라고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불법 행위인데요. 불법 행위.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불법 행위. 불법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자, 청구를 하면 금전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들이 있겠죠. 자, 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자, 책임 능력이, 자,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칙적으로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후발, 자,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고 있더라. 자, 이미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 후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게 되면 그 피해까지도 배상을 하는 것을 후발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가 됐어요. 합의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후발 손해배상의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특수한 불법행위가 있는데요.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라고 해서요. 책임 성립 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특수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그리고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그 다음에 동물 점유자의 책임,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요 5가지에 있는 내용을 특수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청소 시간에 청소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다쳤어요. 분명히 선생님께서는 청소할 때 주의를 하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장난을 치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감독자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그런 의미고요. 사용자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감독 의무를 해야 된 감독자에게도 손해를 책임에 대한 것들을 물을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충분하게 감독자의 감독 의무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은 결국 그 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겠죠. 그거에 대한 입증은 바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이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요.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배상을 해야 된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죠. 동물 소유자가 그 점유자에게 동물을 맡겨서 점유자가 그 동물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 산책하다가 어린아이를 만약에 강아지가 물었어요. 그에 대한 피해는 누가 해야 된다? 점유자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은 그렇죠. 여러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로 해서 손해배상을 끼쳤을 경우에는 연대해서 배상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 불법행위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계약 간의 분쟁 해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이죠. 민법상의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요.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민사 소송의 이해죠, 이해. 민사소송,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 증명 우편이죠.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그 증명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내용 증명 우편 제도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겠죠.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체국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송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제도라는 것이 내용 증명 우편 제도고요. 민사 조정 제도가 있죠. 소송을 가기 전에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해서 당사자들에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를 민사 조정 제도라고 합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 제도를 민사 조정 제도라고 하고요. 소액사건 심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심 재판에서 결정하는 것을 소액사건 심판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민사소송과 관련된 그 절차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소송 이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송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재판을 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거래 상대방이 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또 심각한
뭐 시간적 또 금전적 낭비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뭐를 하죠? 가압류를 하게 되는 거죠. 가압류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 제기되겠죠. 그렇죠? 소송 제기. 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요, 법원은 상대방의 소장 법원을 보내서 답변서를 요구하죠. 만약에 답변서를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원고 승소로 판결이 된다는 것이죠. 소송이 제기되고요. 자, 변론이 이루어지겠죠. 변론.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을 하고 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판결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소송 이후 당연히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관계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우리가 소송이라는 것, 특히 법률적인 내용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률 구조 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라든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서 다양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국 분쟁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뭐 법원에서 판결을 내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소송까지 가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거래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슬기로운 방법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조정 절차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조정에는 뭐 민사조정도 있고 노동쟁의 조정도 있고요. 환경분쟁 조정도 있고요. 소비자 분쟁 조정이 있는데요. 제3자가 내놓은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죠. 제3자가 내놓은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재도 있겠죠. 중재는 제3자가 내놓은 합리적인 방안인데요. 그 방안을 누구한테? 제3자에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중재라 합니다. 조정은 제3자가 이렇게 하자라고 안건을 제시하면 거래 상대방들이 서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중재는 아예 제3자가 해결책을 내놓는 거죠. 해결책을 내놔서 쫓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안 쫓아간다. 그럼 어디로 가야죠? 재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란 것은 어떻게 같이 하자라고 제시를 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중재는 제3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맡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중재를 하죠. 그래서 노동쟁의 중쟁, 그다음 환경 분쟁에 있어서의 재정, 언론 중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이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재판이 이루어진 거와 동일한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 간의 분쟁 해결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생활 속의 법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법. 자, 생활 속의 법을 보겠습니다. 자, 4가 되겠죠, 4. 자, 여기도 3이 되겠죠. 자, 3. 여기는 1. 자, 여기 2, 3으로 가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법인데요. 자, 첫 번째는 생활 속의 법. 첫 번째는 출발은 출생이 되겠죠. 우리 이미 배웠듯이 완전 노출서를 통해서요. 자, 출생 신고를 해서 출생 증명서를 갖춰서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고요. 혼인 외의 가족 관계도 형성이 됩니다. 인지 및 입양을 통해서요. 그래서 친자 관계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요약 정리집에 나왔으니까 잘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 자, 완전
노출설. 자, 그리고 혼인 외의 가족관계, 인지 및 입양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요. 자, 그리고 결혼입니다. 결혼은 사실혼이 있고요. 그렇죠? 법률혼이 있죠. 법률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종의 계약으로서 남녀가 부부가 합치되는 의사표시인데요. 실질적인 요건은 일단 혼인해야 되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고요. 만 18세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친족관계 간의 혼인은 불인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 관계는 형식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 법률혼이죠. 사실혼과 법률혼은 실질적 관계로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혼이고요. 법률혼은 형식적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법률혼이라고 하죠. 결혼 신고를 한 게 법률혼이고 신고하지 않고 살면 사실혼이 되는 것이죠. 성년 의제에 관련된 내용은 또 나오는데요. 만 18세 이상이 되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성년으로서 의제되고 법률 행위를 단독적으로 할 수 있다. 단 민사와 관련된 것에는 법률적으로 단독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혼에 대한 내용이 요약정리에 나왔는데요. 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혼인을 하고 사실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적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나 친족 관계는 발생하지 않고요. 정조,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 부부간의 일상 대리권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족 연금, 임차 보증금 수령도 가능하고요.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단 상속이나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가정생활에서 결혼 이후 가정생활에서 부부 별산제라는 거 있죠. 부부가 재산을 소유,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따로 갖는 것을 부부 별산제라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이 돼서 부부의 연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계약 취소권. 부부 간의 혼인 중에 한 계약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혼인 중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을 계약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혼을 좀 보겠습니다. 이혼. 자, 부부 간에 살다가 그쵸?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부부 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하죠. 자, 이혼에는 협의 이혼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는 부부가 합의해서 우리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혼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협의 이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혼이 불가능할 경우는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바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혼의 종류를 보시고요.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 끝나면은 결국 두 사람 간의 부부 관계가 종료가 되고요. 권리 의무도 소멸되고 친족 관계도 소멸되거든요. 면적 교섭권이 인정되겠죠.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과 상속인데요. 자, 지금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간략하고 정리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사망은 당연히 심폐기능 정지서를 통해서 유언, 법에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맞게 유언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겠는데요. 자필증서도 있고요. 녹음도 있고요.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은 유언에 언급되지 않은 재산이나 유언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상속인에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속,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속이라고 하죠. 재산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채무까지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 방식은 유언 상속이 있고요. 법정 상속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속 순위가 중요하겠죠. 상속 순위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직계 비속이 1순위고요. 직계 존속이 2순위고요. 형제 자매가 3순위고요.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
바로 4순위가 되겠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에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죠.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자, 균등 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배우자는 거기에 0.5, 50%를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요. 두 번째 정리할 것은 자,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자, 부동산. 자, 부동산과 자, 관련된 자, 법입니다. 법. 역시 요것도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죠. 자, 부동산.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죠? 등기죠, 등기. 등기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권리 관계와 변동 사항을 기재한 것을 등기라고 하죠. 우리가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는 소유권 자체가 인정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등기의 필요성.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발생, 이전, 변경은 등기를 통해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자,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등기부의 구성이죠. 자, 구성은 표제부가 있고요. 그렇죠? 표제부. 자, 그리고 갑구가 있고요. 자,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 표제부는 부동산의 위치, 용도, 면적을 기재하고 있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가압류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에 관련된 뭐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된 것이 바로 을구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인데요. 부동산 자, 매매인데요. 매매 절차를 보시면 탐색을 하고요. 일단 등기부 및 토지 대장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 체결, 뭐 중도금을 지급하고요.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한 다음에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있어서 중요한 자, 매매 시에 자, 유의 사항이 있죠. 계약 이전은 아무래도 등기부 열람이 가장 중요해서 소유권이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계약 시에는 뭐 부동산 매매라는 자체가 엄청난 그죠, 금전적인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고 그죠, 시작이 되죠. 중도금 이전에는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요. 매도인이 해지할 경우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요. 매수인이 해지할 경우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이후에는 매매가의 40%를 중도부는 지급하게 되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받고요. 등기부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는 주택 임대차인데요. 임대차.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가 바로 주택 임대차의 의미인데요.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차도 절차가 있겠죠. 탐색을 하고요. 집주인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계약을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갑구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자, 등본 을구에서는 저당권, 전세권이 있는 경우 자, 이러한 권리 말소 문제를 협의해야 되고요.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10%의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고요.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는데 뭐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되겠죠. 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최소 2년 이상이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자, 원칙적으로는 2년 거주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대항력 있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대항력이라고 하죠. 자, 대항력을 발휘하려면은 중요한 건 전입신고를 통해서 등록을 이전을 해야 되고요. 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선 변제권이죠. 입주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을 경우에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라 했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항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쭉 우리 개인생활과 법에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본 강의를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가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각 주제별로 제가 말씀드렸던 별표 치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것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의 법 있죠. 그리고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법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인 생활과 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